눈에 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입니다. 오늘은 1910년 8월 국권을 강탈당하기 이전까지의 상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요. 한편으로는 다양한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을사조약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저항한 우리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근대 문물 수용으로 해서 나타난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몇 번째 만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오셨어요? 38번째. 와, 정말 시간이 많이 흘러갔죠. 그렇죠? 우리 제자들이 그 사이에 실력을 많이 쌓았을 거라 제가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벌써 38번째 공부를 하는 만큼 벌써 교재도요, 뒷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교재 몇 페이지 피셨어요? 바로 76페이지. 자,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에서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했었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고종은 을미사변, 즉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자 더 이상 경복궁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다. 우린 이것을 아간파천이라고 했었죠. 자, 고종이 아간파천으로 이제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게 되고 그때부터 조선의 이제 자주권은 더욱더 추락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서재필과 같은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주 독립을 지켜가자라면서 단체를 만들었었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많은 민중계몽운동이 일어났었고 고종도 이후에 돌아오시죠. 그러면서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개혁을 추진하는데요. 이때의 개혁이요. 가보개혁입니까? 을미개혁입니까? 광무개혁입니까? 그렇죠.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자, 그래서 1897년 이후로 열심히 우리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상황까지 공부를 했어요. 맞나요? 자, 이러한 상황은요, 1900년대 초반까지 쭉 이어져요. 대신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일본이요, 동학농민운동 진압하러 들어왔다가 청나라와 전쟁 벌인 거 알고 계시죠?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죠? 그때부터 일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일본이 이 조선을 이제 차지할 것이니 청나라는 간섭하지 마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조선을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부터 물어볼게요. 이런 대립에서 결국 승리한 나라가 누구였어요? 일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점차 일본의 세력이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칠판 이동해서요, 오늘의 이야기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에서요, 일본의 세력이 이제 러시아를 제쳐버리고 보다 강해지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1905년 을사조약 체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이 부분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선생님이 좀 전에요, 몇 년이라고 말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1905년. 자, 일단 여러분들, 조약이라고 그러면 나라와 나라 간에 맺은 약속인 거잖아요.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다시 물어볼게요. 을사조약 그러면 누구와 누가 맺은 약속일까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내용 속에 보면 이제 우리를 분노케 하는, 좌절케 하는 뭔가의 내용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상황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자, 청나라, 일본, 러시아 이 세 개 국가가 조선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가 청나라가 일단 먼저 무너졌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누구와 누구와?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일본은요, 1904년 러시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러일 전쟁이에요. 자, 이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냐면요, 일본이 승리했어요. 전 세계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본이라고 하면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아닌데 언제 이렇게 세력을 키웠지? 그러니까 이들은요, 개항을 한 지 50여 년 만에 세력을 엄청나게 많이 키워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러시아까지 격퇴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약속을 맺냐면 우리 일본이
이 조선, 대한제국을 차지할 터이니 러시아 너희들은 간섭하지 마라는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일본의 그 조선 지배에 대해서 간섭할 만한 나라가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없어진 거죠. 그렇죠? 이때부터 일본은 우리를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뭐냐면 을사조약의 체결입니다. 자, 이 핵심 내용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한국 정부가 외국과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일본 정부의 지휘와 감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 한국 정부는요, 외국과 조약도 맺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면요, 우리가 나가서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대신 나가서 맺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이 빼앗아갔다. 강제로 빼앗아갔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강탈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일본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통감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인을 통감으로 파견했습니다. 이때 파견된 통감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사람이냐면 을사조약을 주도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견을 해가지고요. 조선 정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하는 상황. 자, 그러면 통감부를 설치해서 우리 정치를 간섭하고 있어요.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외국에서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대한제국이란 나라는 혼자 조약도 못 맺어? 거의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을 보고요. 이 조약에 사인을 할 사람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종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신하들은요. 끝까지 거부를 해요. 그런데 앞장서서 조약을 체결했었던 5사람이 있었죠. 그의 대표적인 사람,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바로 이완용, 박재순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묶어서 을사오적이라고 불러줬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하길 조약이라고 하면 나라와 나라가 맺는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약은요, 항상 그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